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중단원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여행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아니면 태블릿 혹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행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책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여행에서 지도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설렘을 준다. 여행의 자체를 전 세계에 남기는 꿈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과거에서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가 필수품이었습니다.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보급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혹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차에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였었는데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차량에서 지도가 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지도 및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지도나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리정보 시스템에서도 여기 있는 지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지도를 펼쳐서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장소까지 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조직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행을 언젠가는 가게 될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닐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책에 보이는 사진에서 여기 위에 하늘에 떠 있는 친구가 보일 텐데요. 바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둘레를 돌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찍어주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인공위성이나 또는 비행기,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실제로 자, 원격 탐사라고 실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리라든지 세계 지리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이 원격 탐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원격 탐사에서는 중요한 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주기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지구의 대기권 상공 위에 떠 있어서 정지위성이라든지 혹은 궤도위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정지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었을 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지구를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정지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찍을 수도 있겠고요. 매 시간마다. 아니면 궤도 이송 같은 경우에는 특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주기에 맞춰서 똑같은 장소를 다시 반복하여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원격 탐사는 아주 넓은 지역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넓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기 힘든 지역,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체력으로서는 충분히 갈 수 없는, 내가 만약에 그 지역을 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남극이나 북극. 선생님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을 간다면 아마 우선 첫 번째는 추워서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막과 같은 지역.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킨다라면 죽을 위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정글, 이런 지역들 바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위험한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지역도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인공위성이라든지 비행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정말로 가기 힘든 지역, 예를 들면 아주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의 정보를 역시 이런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도구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거기에서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지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를 만약에 했다라면 여러분이 맨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이 지도와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혹은 정복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가 필요했겠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지역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라는 게 여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책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도는 어떤 여행에서든 필수이다. 지도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여러 공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의 경로를 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 자, 지도는 여행의 경로를 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는 일반도인 도로 지도나 지형도, 주제도인 관광지도, 지하철 노선도 등을 볼 수 있다. 관광 안내 지도에는 여행지에 가볼 만한 장소가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올바른 지리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 수집하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정보,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혹은 방문을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지역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어서 맛있는 점심 혹은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맛집 정보를 확인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블로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때 성공할 확률을 한번 각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한번 성공했던 확률. 어떤 친구는 100%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조금 더
낮음, 50%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다, 나는 한 번 갔는데 내가 갔던 그곳이 정말 꽝이었다. 그래서 빵 %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활용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계속 지리정보 활용의 시작은 지도 읽기이므로 지도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있는 지도 읽기라는 부분을요, 지리학과 혹은 지리교육과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도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독자는 읽을 독자가 되겠고요. 도는 지도, 법은 방법. 그래서 독도법은 바로 지도를 읽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도에는 다양한 자연 정보와 인문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문제는 과거 KBS에서 도전 골든벨에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자, 실제 당시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객관식으로 선생님이 제시를 할게요. 자, 사지선다입니다. 첫 번째. 자, 네 가지 그림이 다 똑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색깔이 아니라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한 개는 위아래 건물과 깃발에 모두 다 색을 칠했고요. 두 번째는 깃발만, 세 번째는 건물에만 색을 꽉 채웠습니다. 자, 이러면 네 가지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의 선택은?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정답은? 두두두두두두.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기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 대부분의 친구들이 1번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네모 그리고 건물, 그 다음에 학교 깃발. 근데 건물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빈 공간들을 다 채워줘야지 이게 약속된, 그러니까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읽으려면 그 지도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독도법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 읽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생략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거나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부분,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담인데요. 이런 숫자 4와 같은 것도 예전 지도에는 무조건 다 적어져 있었어요. 이게 방위 표시이잖아요.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 그래서 동서남북 이 네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이지만 최근의 지도에서는 이런 방위를 나타내는 이런 기호조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그게 바로 뉴스가 되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한 걸음 더입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지도, 영국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지도 형태는 다양합니다. 관광지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어떤 지도에서부터 관광지도에서부터 도로지도, 지하철 노선도, 시티 투어 버스 지도와 같은 다양한 지도가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이 영국에 여행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관광 지도를 보고 나 오늘은 어디에 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빅벤에 가고 싶다. 그래서 빅벤의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숙소와 빅벤의 위치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뭐 지도를 통해 도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하철 노선도를 시티투어 버스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치한 장소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으로 가는 시티투어 버스가 길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장소와 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하철이 있다라면 그 지하철을 환승해서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니라면 내가 있는 장소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내가 직접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도로 지도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에게 맞는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가운데 있는 지하철 노선도와 관련된 내용에서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는요. 1935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보급된 해리백이라는 전자공학도가 전자회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지하철 노선도가 전세적으로 디자인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로는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지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행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입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은 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지리정보 시스템, 일명 GIS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자료화하여, 자, 우선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 자료를 저장을 해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지도의 데이터와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리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은 다양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건 공간정보가 될 겁니다. 인문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공간정보.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본다면 일반적인 종이지도 같은 경우는 축소나 확대가 어렵지만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쉽게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죠? GPS라고 표현을 하는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 GPS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GPS를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인공위성 4대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4대에서 주어지는 역할은 각각 첫 번째는 우리의 위도를 알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위도와 경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위치한 곳의 해발, 고도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속도까지 확인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GPS 시스템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지도를 실행을 했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이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 뜬 것을 한두 번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GPS 작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 목적지를 둘러볼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지금 직접 어디엔가를 가보지 않았는데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가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효율적인 경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여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행지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하여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은 기본이며 여행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여기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 여행지의 지리정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는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전 여행의 활동이라고 해서 미국의 데스밸리 검색하면, 그리고 스트리트뷰, 그리고 경력 탐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은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도 각자 가고 싶은 곳이 다들 다양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글이 조금은 더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구글을 통해서 조금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구글 지도를 딱 펼쳤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에펠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에펠탑 광장 보이시나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시간의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GPS에다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업로드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위치 서비스 사용하는 기기 위치는 기능을 사용하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GPS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찾고 싶은 곳을 아무 곳이나 찾으면 돼요. 혹시 어디 찾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출발지, 목적지 이런 부분들은 내비게이션, GIS를 가지고, GPS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퍼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선 호주라는 대륙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퍼스는 호주 대륙에서 서쪽, 서남쪽에 해당한 지역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지역은 약간 황토색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황토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흙이나 모래나 사막과 같은, 그래서 건조한 지역의 경우에 이런 황토색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중국 내륙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 황토색, 이렇게 모래사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도가 지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퍼스라는 지역은 건조한 지역과 약간 비가 오는 지역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 퍼스에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퍼스 주변으로 가보면은 여기 지금 위성사진에서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호수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파란색, 흰색, 투명한 색, 하지만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호수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호주 퍼스 지역으로 가보면 그 근처에 핑크 호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그 핑크 호수를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퍼스 핑크 호수 라고 쳐보면 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지명을 선생님도 가보고 싶어서 우선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선거 다음 날이라서
자, 실제로 내가 가보고 싶은 지역을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단하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제 내가 가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핑크색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에 이런 핑크색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보고 싶을 때는요, 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면은 조금 더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관련된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요.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에 핑크색의 호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작권 문제상 제가 다 일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수업이 끝나고 혹은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진정 여행을 하고 싶은 장소를 한번 교통편이라든지 경관이나 명소, 가는 경로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위치 기반 서비스. 우리가 일명 GPS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위성 4대가 각각 무엇에 측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Augmented Reality.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증강현실. 그래서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색의 그래픽을 겹쳐 보여주는 기술인 거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한 게 바로 게임. 특히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포켓몬스터를 잡는 게임 같은 경우가 증강현실이었고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R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Virtual Re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상 속의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실제처럼 상호작용하는 것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VR 체험실,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들 여러분이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라는 것이죠. 실제 구글 카드보드 같은 경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그 지역을 가지 않고도 그 지역에 대한 모습들을 증강현실, 가상현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지 지리 정보의 수집과 정리라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무엇을 해야 되겠고요? 수집,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에게 맞도록.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안전 정보는 물론 교통, 숙박, 현지, 음식 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행 정보는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여행사 누리집, 여행지별 블로그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정보는 신뢰성은 보장되지만 여행지의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에 비해 비공식적 정보는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 해서 여러분은 공식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준비해야만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혹은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행에 필요한 정보, 여행 전과 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행 전에, 여행 중에 각각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히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질병이나 분쟁, 테러 등의 안전 정보는 여행 국가 현황별 실태를 보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에는 무조건 여행자 보험을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 지역의 인문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북반구,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호주의 퍼스 같은 경우는 남반구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반대로 나타나는 곳이죠?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겨울입니다. 그러면 호주는 여름이 되는 거죠. 자, 겨울방학 때 호주의 퍼스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옷은 여름철 옷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정보들이 바로 자연환경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여행 중에는 그 지역의 이동수단이라든지 경로,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정보망을 꼭 확인을 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행정보 알아보기 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SNS를 활용한 여행지 정보의 검색과 지리 정보입니다. 자, SNS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리소통망, 다양한 포털업체에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행지에 대한 준비, 현재 날씨라든지 경관이나 상황, 최근의 정보 등을 충분히 검색을 해보고 다니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어요. 아까도 선생님이 하다가 한번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 자, 이거를 내가 허용을 했었을 때 나의 위치가 들통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뭐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행에서 사진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행정보 팁입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찍을 텐데요.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한 4가지의 팁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자. 풍경 사진을 찍을 것이냐, 인물 사진을 찍을 것이냐,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달라지고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스케일 배치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중심 대상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스케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하나를 더 주고 찍는다면 이게 큰지 작은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지폐 카메라 렌즈 덮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폐뿐만 아니라 예전에 또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전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촬영 범위와 구도입니다. 사진에 따라 촬영 범위가 넓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 하지만 촬영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불필요한 사물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가로로 찍을 것인지 세로로 찍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파일 관리. 자, 찍었는데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가 안 된다라면 말짱 헛수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시간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뒷페이지에 보이시는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4번째 중단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30쪽에서부터 37쪽까지 미리 읽어보시고 활동할 수 있다면 미리 한번 활동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은 배경 찍는 걸 조금 많이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배경보다는 인물 사진 위주로 찍다 보니까 배경 사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무엇이 있을까 사진을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부산 광역시에 놀러 갔었을 때 달맞이길 해안을 따라서 걸어가며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전에는 철길로 이용이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관광지이거든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해안 지형을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등대에 있는 지역까지도 갈 수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 통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내가 안내를 할 것이냐,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하다 보면 보면서 여행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면 조금 아쉬우니까 한 장 더. 선생님이 과거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에 하늘, 그리고 밑에 산,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 나무가 덮여 있는 지역. 실제 여기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지역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초록의 모습과 하얀색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선생님이 셔터를 눌렀던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